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인철 교수의 굿 라이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책의 전작인 프레임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저자인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 이후 12년 만에 출간한 이 책, 굿 라이프는 행복과 삶에 관해 수행해온 연구를 소개합니다. 연구서라 하여 어렵고 지루한 책이 아니라 상당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은 물론이고 의미와 품격을 더한 굿 라이프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굿 라이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을 현실감 가득하고 생생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굿 라이프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볼 기회를 전해줍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행복에 관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행복해지는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 프레임을 들여다보게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 프레임을 스스로 점검하게 합니다. 그럼 이 책의 3부 품격 있는 삶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선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의 관점에서 품격 있는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생각과 태도의 격이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품격 있는 삶. 3.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아는 삶.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의 비행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 길이로 인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뒷바람의 혜택을 입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맞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트 기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동일한 거리에서 발생하는 비행시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예상보다 빨리 혹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당혹스러워했다. 맞바람 때문에 늘어나는 비행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충분한 연료를 싣지 않고 비행에 나서는 아찔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안전한 비행기 운행을 위해서는 뒷바람과 맞바람의 힘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뒷바람으로 인한 시간 단축보다는 맞바람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자전거를 탈 때도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은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은 민감하게 느낀다. 골프 치는 사람들도 뒷바람으로 인한 비거리의 증가보다는 맞바람으로 인한 비거리 감소를 더 또렷이 자각한다. 동일한 원리가 인생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뒷바람의 힘에는 둔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어렵고 거칠게 만드는 맞바람의 힘에는 예민하다. 우리는 감사할 대상보다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더 능하다. 흔히들 시대를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푸념한다. 시대가 자신의 인생에 맞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요즘 초등학생들은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아빠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타인에게 불어오는 맞바람보다 더 거세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이 타인의 상황보다 더 불리하다고 믿는다. 인문학 교수들은 자연과학 교수들보다 자신들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자연과학 논문은 실험 요약만 담아서 짧게 쓰면 되니까 1년에 여러 편씩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연과학 교수들은 인문학 교수들의 일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한다. 엄밀한 검증과 심사 과정 없이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어찌 이 두 분야뿐이겠는가? 그래서 대학에서는 모든 학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 심지어 한 학과 내에서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 모두가 그 기준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전체 유권자 득표에서 이기더라도 선거인단 수에서 져서 낙선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엘 고어가 조지 부시에게 패배한 것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미국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에게 이 제도가 어느 당에게 더 유리한지를 물었더니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답했다. 한 집안의 첫째와 둘째에게 부모가 누구에게 더 엄격했는지를 물은 조사도 있다. 모두가 첫째가 더 엄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엄격함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답에서 차이가 났다. 첫째들이 정도가 훨씬 심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첫째들은 동생들과 싸우기만 하면 부모님들이 자신을 더 나무랐다고 했고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양보를 강요당하기 일쑤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보수는 보수라서 불리하고 진보는 진보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가진 자는 가진 자라서 불리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불고 있는 뒷바람은 무시한 채 앞에 있는 맞바람만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뒷바람이 존재한다. 인생의 뒷바람에는 가족, 친구, 선생님과 같은 사람에서부터 한 사회의 문화, 시대정신, 역사적 사건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나 시대정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뒷바람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높은 교육열은 우리 각자의 삶에 부드러운 뒷바람 역할을 해주었다. 2002년 월드컵은 즐기는 문화를 창출하여 우리를 지나친 엄숙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지금의 우리가 창의성, 개성, 행복과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고 있는 맞바람만을 탓하기보다 뒷바람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자신의 맞바람이 더 세다고 불평할 때 맞바람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뒷바람을 떠올리는 사람이다. 이런 품격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뒷바람을 타고 순항하는 항해와 같을 것이다. 5. 질투하지 않는 삶. 네이마르는 결국 FC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더 정확히는 메시를 떠났다. 공격수로서 메시와 한 팀에서 뛴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자 동시에 엄청난 심리적 위협이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은 승리와 우승을 보장해 주지만 메시에게 독점되는 관심과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와의 비교는 공격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네이마르가 비록 이적료 신기록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가 택한 것은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질투에서 벗어나는 행복이었다. 유사한 일이 미국 NBA에서도 벌어졌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3명의 스타 중
카이리 어빙이라는 선수가 트레이드를 요구했고 결국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황제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득단의 선택이었다. 어빙에게 제임스는 네이마르에게 메시가 그랬듯 축복이자 위협이었다. 그와 함께 뛰었기 때문에 우승과 명예를 얻었지만 동시에 늘 그와 비교당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스타 플레이어는 팀 내에서 축복이자 위협이다. 팀 전체의 성과와 인지도를 올려서 그 혜택이 모든 팀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축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그에게만 집중되는 관심, 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는 다른 팀원들에게 질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스타를 향한 개인들의 질투는 자연스럽다. 심지어 네이마르나 어빙 같은 스타들조차도 메시나 제임스 같은 존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개인의 질투가 얼마나 인간적인 감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질투가 개인을 넘어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경험될 때 생긴다. 질투가 집단적 현상이 되어 화합과 협동이라는 대의명분을 등에 업고 탁월한 소수를 은밀하게 그러나 조직적으로 괴롭힐 때 질투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넘어 소수를 향한 다수의 갑질이 되기 쉽고 종국에는 모두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집단 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는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동료들로부터는 차가운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시장의 높은 수요와 자신의 강한 성취욕도 있지만 이들이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은밀한, 때로는 노골적인 질투와 냉대 때문이다. 집단의 질투가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쉬운 경우는 응집력이 강하고 성과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조직에서다. 특히 성취보다 화합을 중시하는 조직일수록 집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 개인의 질투라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조직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가끔씩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면서까지 소수를 괴롭힐 수 있는 것도 조직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 역설적 고민이 있다. 우리 사회는 협동과 화합, 균등과 단합을 중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 장점이 양날의 칼이 되어 평균을 깨는 소수의 탁월한 개인과 집단을 은밀한 방법으로 괴롭혀서 결국은 모두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위험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소화보다 대화를 중시해온 문화적 전통은 위기를 극복해내는 희생과 헌신의 DNA를 만들어냈지만 평균을 깨는 소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집단적 질투를 만들어낸 것이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반사회적 처벌이라는 현상을 소개하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다. 반사회적 처벌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을 오히려 벌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공동체에 기여한 착한 사람을 왜 벌 주려 하는 걸까?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집단의 평균을 깨뜨리고 남들 모두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적당히 하면 되는데 유별나게 튀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바보가 되었다는 심리가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벌주는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반사회적 처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사회적 처벌은 은밀하게 일어난다. 착한 소수, 탁월한 소수의 평판에 살짝 생채기를 낸다. 누군가 그에 대해 물으면 의도적으로 적당히 침묵을 지키거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빼놓지 않는다.
물론 그때마다 집단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중요 직책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과거 동료들의 칭찬이 인색한 경우를 자주 본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과학자에 대한 동료들의 칭찬이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다. 몇몇 개인의 질투라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으나 이런 풍토가 조직 전체의 특징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 문화 전체의 특징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탁월한 조직이란 집단의 단합이라는 대의명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조직이다. 집단적 질투가 집단의 화합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나 격이 없는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채용해서 우월감을 느낀다. 품격이 없는 사람은 스타의 몰락을 보고 고소해야 하는 샤덴프로이데를 즐긴다. 품격이 없는 조직은 벗길수록 처음보다 작은 인형들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갈수록 못한 사람들만 채용해서 결과적으로 퇴보의 길을 걷는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후배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를 스타로 성장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돕는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진실로 축복받은 삶이다. 7.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추궁한다. 이런 생각의 오류를 심리학에서는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hindsight bias라고 하는데 뒤를 의미하는 비하인드와 본다를 의미하는 사이트가 결합한 말이다.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선견지명의 능력은 없어도 일단 결과를 알고 나서 뒤에서 보면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후견지명 심리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런 후견지명의 착각은 때론 득이 되고 때론 독이 된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은 설명되지 않는 비극이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비극으로 인한 슬픔은 오래 간다. 후견지명의 착각은 이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어떤 비극이든지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고통의 크기를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의 극복 과정을 보면 극복할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글과 말 속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 것 같다 같은 이해와 깨달음의 표현이 등장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인간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쉽게 설명해내려는 후견지명의 능력이 생겨난 것이다. 후견지명의 착각은 이렇듯 인간 삶에 필요한 요소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분석 없이 너무 빨리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이다. 이뿐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착각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착각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폄하할 가능성이 높다. 후견지명 현상은 어떤 사건이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그 형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보다는 통념상 쉽게 받아들여지는 분석을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소위 총체적 부실이 가져온 예고된 인재였다는 진단이 단골로 등장하게 된다.
불량불투 하나가 우주선 사고의 원인이 되듯이 때로는 아주 미세한 원인들이 대참사를 빚기도 한다. 그런 직접적이고 미세한 원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건을 집요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후견지명의 착각은 우리에게서 사고의 집요함을 빼앗아간다. 후견지명의 또 다른 위험성은 놀람의 실종이다. 어떤 일이 예상을 벗어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는 놀라게 된다. 놀람이라는 감정은 지적 호기심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그럴 줄 알았지 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결코 호기심을 갖지 않게 된다. 심지어 인간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놀라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놀라지 않는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 자신이 지적 호기심의 결핍이라는 피해를 입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죄를 범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후견지명의 착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강하다고 한다. 많은 대형 사건, 사고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분석에 예고된 인재라는 표현이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품격 있는 삶이란 후견지명이라는 달콤한 지적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낄지는 몰라도 이런 반응이 습관이 되면 곤란하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남들을 비난하며 우쭐해야 한다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요? 라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놀라는 사람이다. 모두가 빠른 진단과 대책을 앞다투어 내세울 때 몇 년이고 그 문제를 집요하게 그리고 골똘히 생각해서 그 문제로부터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사람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든 아니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늘 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는 그에게서 자신의 지적 한계를 인정하는 격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8. 가정이 아름다운 삶. 인간의 의식이란 가정들의 집합체다.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루려는 경제 원리를 따른다. 뇌에 입력되는 정보들이 늘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가정, 전제, 상식, 이론에 기초하여 입력된 정보를 뛰어넘는 추론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간다. 박쥐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박쥐가 포유류라는 지식에 기초하여 박쥐가 새끼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렇듯 가정은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의식의 작용을 하향식 처리라고 한다. 인간은 각자가 보유한 가정들에 의해 구분된다. 보수주의자는 빈곤을 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문제라고 가정한다. 진보주의자는 빈곤이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가정한다. 일부 남자들은 여자들의 노를 예스라고 잘못 가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선한 일이라고 가정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절세의 수단이라고 가정한다. 인격이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은 도덕적 완성의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세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가정들의 정확성과 품격의 문제다. 그러므로 인격 수양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점검하여 나쁜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근거가 없는 가정을 정확한 가정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뜻한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임현정에게 한 기자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개 피아니스트들은 자신이 즐겨 연주하는 곡의 작곡가들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이 피아니스트에게는 그런 경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해 임현정은 사교 활동을 일체 안 하고 음악에 집중하면 가능하죠.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해야 해요 라고 응답했다. 세상을 음악과 자신 사이를 방해하는 곳으로 가정하고 있는 이 피아니스트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라는 기자의 질문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었다. 저서 마지막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세상을 떠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는 실패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라는 가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 가정 때문에 그는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죽음을 앞둔 극심한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 강의가 아직 어린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경험하는 우월감이 행복의 원천일 것이라고 가정했던 한 연구자가 있었다. 그는 미국 최고 명문대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행복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들려준 답은 비교요? 잘 안 하는데요? 였다. 정작 행복한 사람들은 비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가정들의 차이다. 누구나 하는 평범한 가정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기가 늦은 이유는 차가 밀렸기 때문이지만 다른 사람이 늦은 이유는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정. 남을 도운 대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정. 능력이 뛰어나면 성격이 안 좋고 성격이 좋으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 자신이 나쁜 일을 한 후에는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가정. 좋은 일을 하고 난 후에는 나 같은 사람은 드물 것이라는 가정. 이런 평범한 가정들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이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 능력과 인품은 비례한다는 가정. 설사 결과적으로 이득이 생기더라도 남을 돕는 일은 여전히 이타적이라는 가정. 나처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나처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많다는 가정이 훨씬 품격 있다. 품격 있는 가정이 우리를 반드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그런 가정을 품고 사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분명 행복해질 것이다. 10.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삶. 좋은 글과 좋은 삶에는 공통점이 많다. 우선 둘 다 길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좋은 장편 소설도 있지만 좋은 단편 소설도 있다.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기 위해서 단 한 줄의 글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좋은 삶도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33을 살고 간 청년 예수의 짧은 삶이 좋은 예다. 좋은 글이나 좋은 삶은 형식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좋은 글은 소설에서도 시에서도 수필에서도 그리고 논문에서도 발견된다. 삶도 그렇다. 각자의 직업이 무엇이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길이와 형식에 상관없다면 어떤 글을 좋은 글로, 어떤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하나는 생명력이다. 생명력 있는 글이 좋은 글이고 생명력 있는 삶이 좋은 삶이다. 생명력이 있는 글이란 불필요한 부사가 많이 쓰이지 않은 글이다. 미국의 작가 스티븐 킹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덮여 있다라면서 불필요한 부사의 남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작가가 자신의 주장에 자신이 없을 때 불필요한 수식어를 남발하게 된다. 부사를 내세워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좋은 삶도 그렇다. 불필요한 부사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인생은 생명력이 없다. 필요 이상의 권력, 부, 명품, 이미지 등이 인생의 부사들이다. 그래서 부사를 한번 남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부사의 수가 늘어나듯이 인생의 부사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수가 늘어난다. 결국 생명력이라곤 전혀 느낄 수 없는 그저 그런 글과 그저 그런 삶이 되고 만다. 좋은 글과 좋은 삶의 두 번째 특징은 톤이다. 지나치게 강한 어조의 글은 독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독자들의 상상력도 제한한다. 때로 그런 단정적인 글은 글쓴이의 지적 오만이나 지적 무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학자들의 글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을 때 단번에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연구 방법론의 한계나 분석의 오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글 자체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심사자들이 단골로 지적하는 것이 문장의 톤이다. 글의 어조를 낮춰달라고 늘 요청한다. 연구의 증거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그 결과가 100% 옳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 실험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서다. 연구자들의 해석만이 유일한 해석이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 증거는 최대한 치밀하고 확실하게 갖추되 주장은 유연해야 좋은 논문이다. 좋은 삶도 그렇다. 아무리 자기 확신이 강하더라도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조로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자유의 침해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확신에 찬 주장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주장이 존재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인 경우에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의식의 편협함을 드러낼 뿐이다. 유연한 삶이 곧 타협하는 삶은 아니다. 삶의 복잡성에 대한 겸허한 인식이고 생각의 다양성에 대한 쿨한 인정이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다. 확신을 갖되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품격이 있는 삶이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확신으로 타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상대의 행복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 문제의 시 농담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한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토록 멋진 시의 제목이 왜 농담일까?
가벼운 유머라는 뜻의 농담일까 아니면 깊이 있는 말이라는 뜻의 농담일까? 시인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벼운 농담이라고 이해하면 삶의 어조를 낮추고 지나치게 심각하게 살지 않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랑에 대하여, 외로운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놓고는 자신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톤을 낮추는 듯하다. 물질과 권력과 이미지를 향한 욕망이 득실거리는 이 물질주의 시대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루저가 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한 이 자기 표현의 시대에 인생의 부사를 줄이고 삶의 어조를 낮추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사제였습니다.